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저격.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해외 콤비 두 분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여야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나열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이 강제력이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고요. 민주당은 오전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대행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더니 국정협의에 결국 불참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헌재 결정에 무조건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 최상목 대행은 이 결정에 존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이번에는 우리 김혜란 대변인께 먼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결정 예상하십니까? 네, 이게 지금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판결이, 그래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이고 지금 당장 임명한 것 같은 효과가 나오진 않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그 임명 권한은 최상목 대행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정문을 잘 검토해서 권한 여부, 행사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보겠다라고 하면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이렇게 오늘 오전까지 안 하면 오후에는 국정협의체에 참여를 안 하겠다 이런 거는 굉장히 성급해 보이고, 네, 사실 이 전체적인 이 구조를 살펴보자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 같은 거를 했을 때,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입법 권한이 있는 국회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법 규정을 신설하거나 이런 그 권한을 기다려야 될 때 이미 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위헌임이 확인된 상태이지만 그게 뚝딱 법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위헌 상태에 이미 확인된 다음에도 입법이 몇 년씩 늦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몇 시간, 며칠 상관으로 당장 그 권한을 행사해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냐. 이건 사실 좀 말이 안 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에는 그 한덕수 총리의 그 탄핵소추 그 심판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총리가 복귀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정 날 때까지 미뤄질 수도 사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임명 시기를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지금 그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으로 인하여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영향을 받는 지금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요소를 잘 고려해서 판단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용 정족수가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야당 측에서는 또 역시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어떤 결과 예상하십니까? 당연히 즉시 임명을 해야죠.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왔고, 사실은 그 헌재법 66조에 의해서 만약에 지금 당장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위헌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탄핵이 인용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까지 될 수 있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얘기를 하는 것은 헌재의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 법적 판단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이 삼권 분리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이 결정을 행정부에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네. 지금은 임명 여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여기에 더불어서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극우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극우 세력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지금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해경청장이라든지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 정부의 그 산하 기관에는 지금 알박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대통령이 지금 탄핵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이 상황에서 저는 마은혁 재판관을 바로 임명을 해야지만이
헌법을 수호하는 보수의 가치 네. 그리고 헌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될 경우에 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를 할지 이것도 관심입니다. 이거 참여하게 될지 말지는 이것도 역시 헌재가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서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고 이런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우리 김혜란 대변인께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그 최상목 대행의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구인 체제가 비로소 완성이 되는데 그 여태까지 사실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판결 선고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그럴 때에는 만약에 그 판결에 참여하게 된다면 변론을 재개해서 갱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관여하지 않았던 법관이 판결 선고만 하는 거는 위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론을 지금 종결한 변론을 다시 재개를 해서 어떻게든 그 관여를 하게 하는데 그 절차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지난 그 공판 기일에 있었던 모든 변론 과정을 녹음을 다 들어야 돼요. 원래는. 네. 그러면 사실 50시간이 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하루에 8시간씩 듣는다고 해도 기일이면 한 7번은 더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7번, 8번 더 잡힌다고 생각하면 여태까지 재판했던 그 추이로 봤을 때는 한 달 이상 지금 늦어질 수도 그럼 있는 절차를 또 겁니다. 밟아야 되는군요. 네네. 네. 그리고 거기서 사실 약간은 더 달라진 것은 형사소송법 그 소송 규칙이 오늘 개정이 되어서 네. 그 변론 갱신 절차가 간소화되는 그 뭐 규칙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까? 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몇 주 더 늦어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 그 우리 당 입장에서는 어쩌면 정략적으로는 정치적인 판단을 했을 때에는 그 부분이 우리 당에 더 유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그 대표의 그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지금 3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늦춰서 지금 그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게 될 수도 있는 것이라서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고 그 헌법 그 탄핵 심판은 심판대로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아마 지금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절차로는 마은혁 재판관이 내가 변론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판결 선고에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판결을 회피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정말 이게 뭐라고 딱 이렇게 떨어지는 대답이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마 후보자를 우리가 경우를 봤을 때 임명을 한다. 뭐 당장 뭐 임명을 하고 선거에 참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구인 체제가 되겠죠. 네. 근데 김혜란 대변인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변론에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10일차까지 벌써 한 50시간이 되는 녹취록을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뭐 한 보름에서 한 달간의 시간이 늦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판결 자체가 한 달 정도 늦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선거에 임명이 되더라도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시에는 8인 체제로서 선고가 되겠죠. 그렇다면 한 3월 말 정도, 중순에서 말 정도에 나올 것이고, 만약에 임명이 되지 않았을 때는 8인 체제 그대로 가게 되는데, 이 경우는 저는 모두 다 윤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임명이 됐는데 참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이 왜 참여를 하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요. 그리고 뭐 8인만 결정을 했을 때는 9인인데 왜 8인만 결정을 했느냐라고 네. 또 제기를 할 수 있고, 임명을 안 하면 헌재는 9인인데 왜 8인만 하느냐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9인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의 마 재판관 후보를 이제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는 임명을 하게 되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게 되면 네. 변론 기일이 추가가 되고 그렇죠. 선고일자가 늦춰지게 되면 그 동안에 사실 시간을 벌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전략을 지금 택하지 않고 오히려 마 후보의 임명을 또 반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임명 전에 또 선고가 되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은 마 후보자가 임명이 되는 것이 좀 늦어지는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빨리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헌법을 지켜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의 구인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 조속한 이 국정의 정상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이 보수 진영을 겨냥한 전략적인 특검이다라면서 우리 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나라를 정상화하자라는 것이라면서 맞받았는데요. 만약에 이 재표결이 진행될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 과정이 될 텐데 여당 측에서 과연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게 될지 지난번에는 그 찬성표를 던진 게 김상욱 의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은 통과가 되게 되는 건데요. 자, 이거 예측이 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이번에도 우리 김혜란 대변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네. 아마 이게 재의 요구를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으로 거의 보입니다. 없을 것이다. 네. 이게 지금 특검이라는 거는 여러 번 나오는 이야기지만 예외성, 보충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네. 말하자면 이게 그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거나 이럴 때 필요한 게 특검이죠. 그런데 지금 사실 이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에 지금 그 수사 절차가 조금 지연됐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지금 창원지검에서 전격적으로 지금 중앙지검으로 보냈죠. 근데 사건을 그냥 사건만 보냈다기보다는 그 수사팀이 그대로 다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뭐 아예 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도 하겠다라고 네. 말하고 있고요. 또 지금 그 얼마 전에 그 명태균 특검법에서 지금 많이 지금 뭐 다루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 관련된 사건들에 관해서는 네네. 지금 오세훈 시장의 그 후원자였던 김한정 씨에 대해서 뭐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 부분을 좀 지켜보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빌미가 있을 때나 지금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예,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뭐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나오지 거라고.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이런 상상도 좀 해보거든요. 그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 좀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이 후보에 좀 올라와 있는 대선 차기 주자로 좀 거론되고 있는 김문수 장관이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좀 그들을 좀 돕는 의원들이 있다면 일부러 그 이탈하지 않을까,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글쎄요. 그거는 아마 거의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없을 지금, 것이다. 네, 그런 식으로 흘러갔을 적에는 사실은 이게 정략적으로 우리 당에 대한 그 대선에 있어서 공격으로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뭐 그런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그 안에서 분열을 노려서 이탈표가 나올 확률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탈은 없다 이렇게 예측하셨는데요. 민주당 측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이탈표가 나올까요? 네, 저도 이탈은 없다 입장인데요. 민주당 측에서도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근데 저는 지금 당사자인 명태균마저 지금 특검을 하자, 뭐 특검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많이 잡아갈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당론 부결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그 당론이라는 우산 아래에 본인들이 지금 비를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그 국민의힘에서는 소속 의원들을 언제든지 수사할 의도가 있다. 특검이 발행이 된다면.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힘 수사특별법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이것은 국민의힘 전체가 명태균 씨의 게이트와 연루가 되어 있다고 저는 자백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본인 핸드폰에 없고 통화한 적이 없고 관련이 없는 분이라면 저는 당당하게 특검을 주장해야지만이 우리 당이 깨끗하다,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의원들은 조금 떨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지금 봤을 때는 지금 공천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공천이 비선 실세에 의해서 뭔가 거래가 되는 정황들이 밝혀진다면 22대 국회에 진출한 국회의원들 중에
굉장히 떨고 있을 분들도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지난 12.3 계엄 자체가 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국민들이 또 의심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진상규명하기 위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당사자의 문제가 걸렸고 본인들이 조금 자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런 생각도 스스로 그렇게 해봅니다. 행동하는 것들이 자백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거기에 네. 이제 네, 해명 반박 한번 차원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했던 모든 행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법은 아닐 겁니다. 아마 정상적인 여론조사라든지 컨설팅을 받았던 아마 그런 식으로 연루됐던 분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수사 결과에서 뭐 몇 명 연루, 뭐 연락처에서 몇 명 나왔다 이렇게 할 때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그렇죠. 분들이 있을 네, 거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그분들이 진짜 뭐 정말 뭐 불법적인 일에 연루가 됐다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뭐 자기는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이 일 때문에 괜히 구설수에만 오르고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 핵심적인 당사자에 대한 엄격한 엄중한 그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로 가야 되는 거지 지금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그런 그 상대방 당에 대한 공격용 정략적인 그런 특검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오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에 물러나겠다. 이게 바로 임기 단축 개헌이죠.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출마 의사를 밝힌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여당 지도부에선 이게 좀 섣부르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친한계에서는 적극적인 엄호에 나섰습니다. 한 전 대표의 복귀가 당과 정치권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게 여당 주제다 보니까 우리 김혜란 대변인께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볼까요? 네, 그 탄핵 이후에 당대표 사퇴한 이후로 2달 동안 거의 활동을 안 하셨죠. 네, 그랬던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본인이 집필했던 책 발간과 동시에 이제 복귀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 책은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고 지금 오늘 이제 그 인터뷰에서 나왔던 그 뭐 임기를 단축해서 네. 뭐 이제 개헌만 되고 나면 깨끗이 물러나겠다. 3년만 하겠다. 네, 그런 아젠다를 던졌죠.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처한 이 상황, 우리 헌법이 처한 이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인데 비해서 국회의원은 4년이죠. 그래서 대통령과 그 다른 당, 집권하지 않은 다른 당의 의회 다수당이 되었을 때에는 굉장히 정쟁이 지금처럼 굉장히 치열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헌법은 굉장히 훌륭했지만 지금 더 이상 서로 자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탄핵 제도를 29번 정쟁용으로 활용하고 또 계엄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냥 말만으로 약속으로 이제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자는 약속만으로는 이 헌법의 수호를 담보할 수 없는 네.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헌의 논의가 이렇게 여야 할 것 없이 다 쏟아져 나오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지금 이 타이밍에 개헌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네. 본인이 어렵게 대통령이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5년을 다 채우지 않고 대통령 임기와 그 총선과 대선을 같이 하기 위해서 3년 만에 딱 나는 개헌만 해주고 물러나겠다라는 결심을 밝힌 거라서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뜻이라는 거죠. 네. 네, 지금 87년도 헌법 체계를 다시 새로운 체계로 바꿀 때 나는 새로운 체제의 헌법 체제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구체제를 마무리하는 그런 희생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이런 포부를 지금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잠재적으로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은 다 이 개헌과 관련한 본인의 네. 입장을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은혜 의원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길지 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론 그 12.3 비상계엄 정국에서 그 여당 의원들의 그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 친한계 의원들을 통해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찬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네.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의식이 있고 깨어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한동훈 전 대표. 네, 전 대표신데 본인은 스스로 백수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동훈 씨에 대해서는 그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중적이다? 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심판 결정 전에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만에 하나 올해 대선이 열리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개헌을 이끌고 또 3년 뒤인 2028년에 물러나겠다라는 말을 지금 동시에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지금 전국을 돌면서 북콘서트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데 다음 달에 또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또 조기 대선에 대해서 좀 침묵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 전통적인 지지층과 그리고 새롭게 자신을 지지할 세력들과의 어떤 그런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저는 이도 저도 아닌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하고 싶다면 저는 명확하게 과거의 국민의힘과도 끊어야 된다. 87년 체제와 끊는다고 한다지만 저는 국민의힘의 과거 극우 세력들 그런 극단적인 폭력과 난동 세력들과의 결별을 선언을 하고 스스로 새로운 그 명분과 그런 네. 개헌 의지를 가지고 후보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좀 야당 쪽으로 주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정은혜 의원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명계 이사들을 만나면서 통합 행보를 이어가는 이재명 대표, 오늘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났습니다. 회동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제 만난 그 임종석 전 실장은요, 이재명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을 지지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일지, 좀 경쟁자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좀 긴장감이 오갔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가장 큰 차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중도 보수를 당당히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석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도 차기 대선 후보로도 거론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이고요. 네. 저는 그런 분들과의 지금 만남과 소통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협력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행보가 굉장히 좀 높게 이제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에 대한 절박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친명이든 비명이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가 되고 똘똘 뭉치는 그런, 특히 이번에 또 임종석 의원 같은 경우는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또 얘기를 했었는데요.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재명 지금의 당대표가 굉장히 유력한 대선 후보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후보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 굉장히 고무적으로 평가합니다. 여당 측 해석도 좀 들어볼까요? 길지 않게 들어볼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이 부분 정말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이번 총선 때도 비명 행사 얼마나 유명한 말이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임종석 실장도 컷오프는 아니지만 불출마 종용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비명계들 다 청산당하고 네. 지금 1극 체제가 완성되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물론 대선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그 위기감에 그 비명계들을 다 포섭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지금 연달아서 만나고 있죠. 네. 지금 사실 전라도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가 70%밖에 안 나와요. 원래 90% 나와야 되는데 상당히 낮은 수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 점을 사실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 대선도 0.47%로 그 승부가 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라도 그 전통적인 지지층에서조차 지금 70%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30% 박스권의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래서 지금 갑작스럽게 비명계들한테 지금 좀 구애를 하고 있는데 너무 그 전까지 가혹하게 했던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게 화학적으로 융합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2심 판결이 나오고 나면 아마 분위기가 급변해서 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아까 앞서서 이야기를 좀 나눴다시피 두 번째 여야정 협의 일정이 취소가 됐는데요. 핵심 현안으로 꼽히는 그 연금 개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야가 소득 대체율 인상 수준과 그리고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합의점을 찾으려면 서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1분씩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은혜 의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대한민국이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에 되시는 노인분들이 빈곤율에 네. 처해지셨고 사실 노인분들의 소득 중에 절반 정도가 이제 소득 중에 연금 비율이 20-30%밖에 되지 않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한 50에서 80%까지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앞으로 인구는 점점 줄어들 거고 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줄어들 텐데 기대 수명은 점점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자동 조정 장치를 여기에 넣자고 하는 것이 사실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우리가 연금 수급액 인상률을 가입자 수, 기대 여명의 변화를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연금 그 수령액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낮게 측정이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이고요.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도 소득 대체율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좀 동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구 상황, 또 경제 상황, 그리고 노령 연구가의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저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김혜란 대변인. 네, 지금 인구 상황, 경제 상황을 지금 감안해서 자동 조정 장치를 넣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구가 너무 줄어서 청년 한 명당 부양해야 될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많이 그 비율상 많이 내야 되고 또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일정한 비율로 계속 돈을 내야 된다는 건데 그거 정말 쉽게 말하면 자식들 등골 빼먹는 거나 똑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합의를 위해서 뭔가 포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청년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사실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 세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 세대가 앞으로 미래에도 상황에 맞게 급변하는 상황에 맞게 감당 가능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자동 조정 장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심저격은 이렇게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